졸업생 취업 토크, 취업 성공 팁 선배에게 듣는다 사회를 맡게 된 BK 사업단 개학 교수 김상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재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보고자 본교 경영학과 졸업생 네 분을 모시고 제 소통의 장이라는 것을 한번 열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이 공유가 다 되어 계실 텐데요. 여기 왼쪽 하단에 보면 진행 순서가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간단히 이제 졸업생들의 본인 소개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미리 사전 질문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공통된 질문이 많아가지고 좀 정리를 해서 미리 배부를 해드렸거든요. 거기에 대한 질의응답을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현장 또 참석자들께서 질문이 또 있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또 참석자들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적극적으로 질문해 주신 분들과 그 다음에 현장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선물을 증정하고자 하니까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명록을 좀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리려고 하거든요.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이 링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채팅방에 이 똑같은 링크를 좀 채팅방에 좀 부탁드릴게요. 채팅방에 올라와 있거든요. URL 주소 여기 링크로 들어가셔서 그냥 간단하게 소속하고 이름하고 지금 저희 BK 사업단 참여 학생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학부 학생들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방명록을 좀 받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셔서 꼭 방명록을 지금 바로 작성을 좀 부탁드리고요. 자, 이 방명록을 가지고 이 리스트로 제가 나중에 마지막에 현장 추첨을 하려고 하거든요. 랜덤 추첨 앱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장하신 분들은 본인의 카메라를 모두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분의 졸업생 소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 졸업생 네 분을 초대를 했고요. 자, 네 분 한번 저희가 인사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2019년에 본교 경영학과 학부를 졸업하신 김영훈 선배님 어디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경영학과 졸업생 김영훈입니다. 네, 그럼 본인 소개 시간은 네네. 조금 이따가 다시 가지도록 하고 지금은 간략하게 얼굴을 먼저 뵙는 걸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2016년에 본교 경영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으신 차은정 선배님 어디 계십니까? 마이크를 켜시고. 예, 안녕하세요. 네, 소리 안녕. 들리시는가요? 네, 잘 들립니다. 예, 차은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2019년에 석사학위를 받으신 김성훈 선배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2017년에 박사학위를 받으신 노정희 선배님입니다. 네, 마이크를 켜시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모두 소리는 잘 들리진 않지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한 분 한 분 본인 소개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여기 나오는 순서대로 하도록 할게요. 먼저 넥슨에 근무하고 계시는 김영훈 선배님 자기소개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경영학과 졸업생 김영훈입니다. 저는 그 넥슨이라고 하는 게임 회사에 다니고 있고요. 메이플 스토리나 카트라이더, 바람이 날아 이런 게임들을 주로 개발하고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 인텔리전스 랩스라고 하는 그 분석 관련된 본부에 속해 있고요. 분석 지원팀이라는 팀에 속해 있는데 저희 팀이 하는 역할을만 좀 간단하게 알려드리자면 이제 개발이나 기획,
뭐 운영, 그리고 뭐 경영진 쪽이 될 수 있겠죠. 관련해서 뭐 게임이 어떻게 좀 방향성을 정해야 될지, 아니면 어떤 업데이트를 했는데 이 업데이트가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효과가 이전 업데이트에 비해서 얼마나 좀 별로 안 좋았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지원을 한다는 입장에서 분석 지원팀이고요. 저는 그 데이터 분석가로 재직 중이고, 최근에는 약간의 포지션 변경을 해서 데이터 플랫폼 엔지니어 역할도 일부 겸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부산은행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차은정 선배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차은서입니다. 현재 2016년 석사 졸업이고요. 현재 부산은행 IT 개발 본부에 재직 중에 있습니다. 원래는 디지털 전략부에 있었는데 올해 1월에 IT 개발 본부로 발령을 받아서 현재 IT 개발 본부에 근무 중에 있고요. 저희 IT 개발 본부에서 하는 일은 부산은행 전반에 있는 뭐 시스템에 대한 구축이라든가 유지보수 관리 같은 업무들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저는 디지털 전략부에서 하둡 시스템, 그러니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참여했기 때문에 그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고 해당 시스템의 운영을 위해서 IT 개발 본부로 발령을 받아서 현재 부산은행에 있는 하둡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부산은행 내에 있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대한 배치라든가 데이터에 대한 입수나 전처리 과정들, 이런 일들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다음으로 또 부산은행에 근무하고 계시는 김성훈 선배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석사 2019년도에 졸업한 김성훈입니다. 지금 저는 부산은행의 명지국제신도시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대출계에서 여러분들이 은행 가면 창구에서 앉아 있는 사람,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앞에 분들을 비해서 맡은 직무가 말 그대로 대출을 해주고 유지 관리하는 정도라서 뭐 흔히 잘 알 것 같아서 이만 생략하겠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민연금공단에 근무하고 계시는 노정 선배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국민연금공단 내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지금 기금 운용과 관련된 성과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노정희라고 합니다. 사실 좀 제 사례는 지금 앞서 보신 세 분의 선배님들과는 이제 조금 케이스가 다른데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 이제 지금 듣고 계시는 이제 학생분들께서는 이제 취업을 앞두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취업만이 목표일 수가 있겠지만 사실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취업은 여러분 경력 관리에 있어서 첫 번째 단추인 거거든요. 이제 다른 선배님들 케이스는 이제 그 시작을 어떻게 잘 하느냐에 좀 초점이 맞춰 있다면 이제 제 케이스는 시작과 함께 이제 향후 경력 관리 차원에서 이제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조금 그 경력이 어떻게 보면 특이할 수도 있지만 특이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제 저는 그 제 소개를 조금 더 자세히 하기 위해서 좀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 제 소개를 하면 저는 이제 2000학번이고요. 부산대학교 그 공과대학 졸업생입니다. 전자전기 정보 컴퓨터공학부를 졸업을 했고 이제 졸업 후에는 제가 삼성 SDI에서 이제 PDP 개발 업무, 그러니까 엔지니어를 약 한 뭐 5, 6년 정도를 했습니다. 이 사이에 제가 사실 금융업계로 이직을 하기 위해서 좀 상당히 노력을 좀 개인적으로는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그 과정에서 뭐 CFA라든가 뭐 이런 프로그램을 이제 그 다 마치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제 그 제 경력으로는 아무리 뭐 자격증이 있다 하더라도 그때 나이 약 30 정도였었거든요. 이제 이직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학원에 진학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산대학교 이제 경영대를 했고 저는 회계학 전공이고
그래서 이제 석사 박사를 마쳤습니다. 향후에는 좀 이제 학교를 처음에 생각을 해서 이제 그 박사 후 연구원을 하면서 이제 그 강의도 하면서 준비를 했었는데 사실 학교가 좀 잘 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와중에 저는 이제 연구원으로 좀 눈을 돌려서 제가 기존에 했던 연구 분야에 좀 맞추어서 이제 지원을 했고 그 결과 지금 현재 이제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이제 기금정책분석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기금이 이제 국민연금 기금이 이제 거의 860조 정도 되는 굉장히 거대 기금인데요. 이 기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이제 어디서 잘 운용을 했는지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에게 이제 운용력들에게 이제 어떠한 목표를 설정을 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보상은 어느 정도로 제공이 돼야 되는지 각종 그 성과 평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기존의 공모자산, 그러니까 주식과 채권이 아닌 이제 대체 투자 부분에 이제 좀 특화를 해서 성과 평가를 담당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화면 공유를 다시 하도록 할게요. 화면 공유가 제대로 되었나요? 아, 네. 네, 양력이 굉장히 화려하신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후배들한테 해주실 말씀이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저희가 취업 토크 전에 사전 질문을 미리 받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사전 질문을 해주셨는데 공통되는 질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질문을 좀 간추려가지고 한 5가지 공통 질문하고요. 또 각 선배님들한테 또 묻고 싶은 개별적인 질문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한 번씩 하나씩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모든 선배님들께서 짧게라도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업무 분야도 다르고 취업 경험도 제각각 다르시기 때문에 짧게라도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재학 중 취업을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하셨나요? 교과 과정 외에 취업에 도움이 되었던 활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차례대로 하자고 하면 먼저 혹시 김영은 선배님께서 먼저 답변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노정희 발표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노정희 발표자님은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취업 그리고 경력 커리어라면 약간 저는 지금 경력도 한 2년 정도로 짧고 학사 졸업생이기 때문에 학사 졸업생이고 IT 기업 한정인 점을 좀 감안해서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이 질문에는 동아리 활동을 한 2년 정도 했었고요. 그리고 공모전에도 몇 번 나갔었고 프로젝트는 크게는 잘 안 하다가 취직 직전에 개인 프로젝트 한 2개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가장 도움이 됐던 게 어떤 거냐고 하면 저는 개인 프로젝트였던 것 같고요. 이게 조금 의외였던 게 제가 데이터 분석가라는 직무를 준비한 게 한 3년 정도 됐는데 그 3년 정도에서 진짜 짧았던 그러니까 개인 프로젝트 한 건이 한 일주일 정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면접을 봤던 3개의 회사에서 네, 전부 다 그 개인 프로젝트 관련한 질문만 들어왔었고요. 거의 면접 내내 50% 이상이 그 개인 프로젝트였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은 짧게만 말씀드리면 이제 뭐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에서 어떤 조합이 좋은지에 대해서 그 분석적으로 티어 그러니까 어떤 바텀 조합이 좋다라는 그런 거를 매겨보는 프로젝트였는데 그걸 일주일 정도 했음에도 그거를 가장 좋게 봐줬었던 것 같고요. 네, 네, 그 이외의 취업 활동은 크게 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정확한 꿈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차은정 선배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재학 중 취업을 위해 어떤 프로젝트 준비를 했냐, 이 말이 참 어려웠던 게, 저도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조금 애매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공공학번 출신이고 대학원으로 온 게 이미 IT 쪽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경력이 어느 정도 쌓인 다음에 이제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홍 교수님 밑에서 빅데이터를 같이 전공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될까 생각을 했는데, 일단 저는 경영대 학생이었고요. 재학 중에 경영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근데 좀 독특하게 IT 쪽으로 진학을 한 케이스죠. 이 경우에서 제가 했던 일이라면 컴퓨터 동아리를 했었습니다. 저 역시 컴퓨터 IT 쪽 동아리를 했었고, 해당 관련 공부를 조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IT 쪽 공부인데 데이터베이스 쪽 공부를 특히 조금 더 많이 했어요. 재밌어 했거든요. 데이터 관련 공부를 재밌어 해서 SQL 쪽 관련 데이터 공부를 많이 했고, 이제 IT 쪽 회사를 가서도 코딩을 하면서도 이제 저희 회사, IT 회사 특성상 데이터는 많이 만지게 되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원을 진학을 하고 여기서도 빅데이터를 전공한 뒤에 부산은행의 면접이 이제 그때 당시에 붐이었어요. 각 금융사에서 디지털 관련 인력을 채용하는 게 붐이었고, 거기에 이제 응시 면접을 이제 경력직으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 면접을 보고 이제 채용이 된 케이스인데, 해당 답변에 대해서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명확하게 이걸 했다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저는 경영대 출신이지만 IT 관련 그러니까 공부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관련 공부들을 꾸준히 해왔고, 취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면접 관련 시에는 SQL 관련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 이게 현재 디지털 단계가 거의 좀 그 당시에는 걸음마 단계였기 때문에 데이터들을 얼마나 만져볼 수 있느냐가 초점이었기 때문에 아주 SQL이 기본적으로 거의 생각을 하고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SQL 관련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취업을 위해 줬던 준비했다고 했다는 거는 IT 관련 경력과 해당 분야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해왔다라는 것 정도가 핵심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차은정 선배님도 명확한 꿈이 있어서 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그쪽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계속 이제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김성훈 선배님 답변 들어볼게요. 저는 앞서 말하신 김영훈 대리님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졸업 논문 썼던 것도 있었고, 프로젝트 한 3건에서 4건 정도 진행한 거 있었고, 공모전도 한 수상 3회 정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정들에서 제일 도움이 됐다라고 보면 프로젝트가 일단 1순위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공모전에 나가서 입상을 했었던 거라고 생각이 들고,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나 뭐 공모전을 했는지를 하나씩만 이야기를 드리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그 BNK 100년대계 프로젝트라고 석사 과정에서 같이 수행했었던 경험이 있었고, 공모전 같은 경우는 DB 금융제한 공모전이라고 해서 입상을 한 경험이 있고, 이처럼 뭐 소위 말하는 스펙이나 뭐 영어 어학 성적이나 자격증 같은 것들보다도 이제 제가 면접을 보면서 혹은 뭐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제가 했었던 경험들이 많이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끝났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역시나 이제 교과 과정 외에 대외 활동을 많이 해야 된다, 그죠?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또 이제 다른 선배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정희 선배님.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사 취득 후 취업이었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박사들은 연구 실적이거든요. 근데 그 연구 실적을 쌓는 과정에서 이제 연구 주제를 조금 자신만의 특화한 그런 주제를 정해서 거기에 좀 더 심도 있게 파는 그런 과정이 저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졸업 논문 자체가 이제 주제가 퇴직연금이었거든요. 일단 연금이었고요. 그런 퇴직연금 관련해서 한 대여섯 편 정도의 연구 실적이 있었었고, 이제 그 연금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하다 보니 이제 국민연금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국민연금이 직면했던 그런 이슈에 대해서 실제로 또 논문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국민연금 그리고 연금에 특화된 그런 연구 실적이 굉장히 취업에 도움이 많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여기에 근무를 하면서 이제 저희 연구원 서류심사위원으로 좀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조금 있었는데요. 석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연구원을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 많이 하셨지만 프로젝트 그리고 이제 용역들 각종 교수님들이 하시는 그런 용역에 참여했을 경우 그 해당 기관에 취업할 때 상당히 이제 플러스 점수를 받는다는 걸 좀 알았고요. 네, 그래서 그 어떤 동아리는 정말 오랜만에 듣는 단어라 좀 그런데 이제 프로젝트나 어떤 용역 같은 그런 경험이 이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 공통된 그런 답변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대외활동, 공모전, 프로젝트, 그리고 자신의 관심 분야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뭔가 노력을 했다는 점이 공통된 그런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취업 관련 정보를 주로 어디에서 수집하셨나요? 추천할 방법이 있으신가요? 라는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네, 차례대로 그렇게 답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선배님부터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취업 관련 정보라고 하면 뭐 연봉이나 복지 그리고 근무 환경 같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회사의 분위기 그리고 내 직무로 갔을 때 어떤 일을 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연봉이나 복지 이런 거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고 그게 어느 정도 충족이 된다면 네, 그 팀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할지 그 팀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런 점들이 저는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전자의 경우에는 뭐 잡플래닛이나 뭐 회사 채용 공고나 그리고 뭐 블라인드 뭐 이런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전달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팀에서 어떤 분위기인지 내가 어떤 일을 할지는 사실 어디에도 잘 나와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정보를 얻을 때 추천하는 방법은 면접 장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면접에서 네, 그 질문을 그냥 일방적으로 듣는 것보다 뭐 묻고 싶은 것이 있냐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을 할지 그리고 분위기는 어떨지 그리고 나를 뽑는 그 사람들만 보더라도 어떤 분위기인지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리를 좀 더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실제로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오히려 면접 장소에서도 더 그게 더 좋게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추천드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상시 채용 같은 것들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요. 보통 제 주변 지인분들께서는 이제 상시 채용 같은 경우에는 뭐 경력직들이 가는 거 아니냐, 아니면 진짜 소수의 뭐 스펙 괴물들이 지원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서 보통 공채를 지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마침 그냥 준비를 할 때 공채 시즌이 아니었고, 그래서 다 상시 채용으로 넣었었는데, 직접 겪어보기에는 상시 채용의 난이도가 훨씬 낮다고 느꼈었고 실제 지금 팀에 들어와서 면접 과정이나 아니면 서류 과정 이런 것들을 참여하더라도 네, 실제로 상시 채용이 훨씬 신입에게도 난이도가 더 낮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네, 상시 채용을 두려워하지 말고 좀 넣어봐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채보다 다 상시 채용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요. 네, 전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요새 안 그래도 공채의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렇죠. 상시 채용은 더욱더 관심 깊게 그 자기가 원하는 기업에
그렇게 관심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차은정 선배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앞에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안 그래도 저희 은행도 사실은 뭐 신입 채용 비용이 줄었고요. 경력직 채용이 사실은 많이 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사실은 상시 채용이 요즘은 대부분 주를 이루는 추세인 거죠. 그러니까 신입생을 뽑아서 교육을 시켜가는 것도 있지만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상시 채용이 요즘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런 상시 채용에 관해서는 요즘 저도 이렇게 경력직 특히 이런 경우에 보면 관심 분야들을 모아놓는 카페나 페이스북 클럽이나 이런 부분에 채용 공고들이 자주 올라오는 그런 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에 관한 것이나 블록체인 같은 클럽들이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있거든요. 저도 이렇게 가입해서 이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에는 분석 특화된 업체에서는 페이스북에 이제 관련 정보들이 서로 공유가 되어 있는 걸 많이 봤어요. 제 생각에는 그런 것들도 한 번씩은 찾아보고 조사를 해보고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사실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데이터 분석 같은 분야는 경력을 쌓아가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그 경력이 쌓이면 나중에 더 이렇게 좋은 곳으로 옮겨갈 수 있는 역량이 커지는 분야이기도 하기 때문에 상시 채용을 이용을 해서 자기 경력들을 계속해서 쌓아가는 것도 나중에 뭐 길게 봤을 때는 오히려 좀 자기의 역량을 키우는데 아주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성훈 선배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공교롭게도 세 분 중에 유일하게 공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취업 관련 정보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2개 정도로 나뉜다고 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보인 정보랑 이제 취업에 이점이 되는 정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취업에 관련된 정보는 공채 일정이나 뭐 기준 스펙을 어느 정도 돼야 통과가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 후자인 이 취업에 이점이 되는 스펙 정보는 말 그대로 어떤 공모전 같은 거나 뭐 프로젝트들이 이점으로서 작용하더라.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전자는 사실 저보다도 이제 취준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더 잘할 것 같아요. 뭐 잡플랜이시나 뭐 채용 공고 등도 꼬박꼬박 잘 보실 거고 뭐 메일 같은 것도 받아 보실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뭐 따로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이제 두 번째 부분 이제 취업에 이점이 되는 스펙 정보, 뭐 취업에 이점이 되는 경험 정보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 그 회사에 다니는 그러니까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에 다니는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제일 좋죠. 어떤 신입 사원이 들어갔는데 어떤 스펙들이 많이 유효하게 작용을 했더라. 이런 거 여쭤보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사실 모두가 다 모든 회사에 아는 사람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업을 준비할 때 이제 제가 넣을 수 있는 제 직무 분야와 관련이 있는 뭐 회사나 뭐 제 기준선에 넘어선 회사들은 다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재수가 좋아서 이제 주로 면접을 많이 보러 다닐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었고 그렇게 면접을 많이 보러 다니면서 좀 알게 됐었던 것 같아요. 회사에서 그러니까 그냥 회사라는 집단이 어떤 스펙이나 어떤 경험들을 좋게 보는지를 많이 경험했었던 것 같고 이제 그 경험이라는 건 사실 개개인마다 다 자기의 장점이 있으니까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해서 뭐 체득하는 게 좋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에 대한 걸요. 끝났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노정희 선생님 말씀 들어볼게요. 앞에 세 분이 너무 많은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저는 사실 딱히 취업 관련 정보를 어디서 수집한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관심 있는 연구 분야에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 찾아봤습니다. 이제 그게 뭐 정보기관이든 연구원이든 연구소든 뭐 사기업이든 뭐 직접 찾아봤고 그다음에 뭐 석박사는 그냥 하이브레인넷 거기서 좀 많은 정보를 얻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그 석박사 과정에 있으신 분들은 하이브레인넷이라는 사이트를 자주 들어가 보시면 또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세 번째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각자 취업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은 무엇이었나요? 각자의 분야에서 도움이 될 만한 자격증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도 이제 차례대로 김영훈 선배님 말씀부터 들어볼게요. 네, 일단 제가 지원했던 게임 회사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게임 회사들의 데이터 분석 직군이나 아니면 뭐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회사들, IT 기업 한정으로 약간 말씀을 드리면 자격증은 우선순위가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격증을 당연히 딴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노력이 많이 들어가고 뭐 시간이나 노력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게 크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 않고 실제로 면접에서도 거의 자격증 같은 거는 들어갈 때 누가 뭐 들고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요. 자, 에어컨 잠시 끄겠습니다. 내가 너무 낮춰놔. 그나마 좀 도움이 될 만한 자격증이라고 하면 데이터 분석 직군 한정으로는 SQLD 정도인 것 같은데요. 아까 그 다른 발표자 분께서 말씀 주셨던 게 이제 SQL을 가장 중점적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주셨었고 실제로도 분석가한테 제일 중요한 게 SQL 능력인데 사실 그 부분을 그렇게 중점적으로 많이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SQL을 할 줄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서 SQLD 자격증이 있다면 SQL을 할 줄 아는구나라는 그거는 있기 때문에 SQLD 자격증은 그나마 추천드린 것 같고 이 자격증 자체를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젝트나 공모전, 뭐 대외 활동 같은 것을 다 하고 난 뒤에 해도 충분한 것 같고 없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차은정 선배님 말씀 들어볼게요. 저는 첫 직장이 IT 직군이었기 때문에 일단 정보 처리 기사가 필수였고요. 그리고 요즘은 뭐 자격증들이 많지만 사실은 IT나 이런 직군은 경험을 사실은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보긴 합니다. 하지만 뭐 SQL 관련된 자격증, 저희 때는 오라클 자격증이 많아지만 요즘은 한국에서도 SQLD나 뭐 이런 것 자격증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자격증 혹은 데이터 분석가 자격증이나 뭐 이런 자격증들도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아주 특화돼 있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정도는 알고 있다라는 증빙 서류 같은 느낌으로 조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쓰는 것보다는 그래도 자격증 같은 거 하나 있으면 그래도 기초는 한 해 하고 공부를 했다 이런 정도는 증빙이 되니까요. 그 정도의 자격증이고 사실은 이 디지털이나 IT 직군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뭐 공모전 얘기하셨지만 공모전이라든가 이런 경험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자격증이 많이 필요할까 싶기도 한데 그래도 첫 스타트에 면접까지 가서 자기를 어필하려면 기본적인 자격증을 갖추고 있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성은 선배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취준할 때 이제 뭐 이런 강연 같은 거 들을 때 매번 들었던 게 자격증 별로 의미 없다 뭐 이런 거 많이 들었었거든요. 이제 그런 거 들을 때마다 사실 좀 의아했어요. 제가 내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게 자격증밖에 없을 텐데 내가 뭘 할 줄 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자격증밖에 없을 텐데 어떻게 그게 의미가 없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취업을 하고 이제 공채에서 합격을 하고 나서 보니까 자격증이 아까 김용훈 대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후순위가 맞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취업할 당시에는 지금은 자격증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아까 말씀하신 데이터 분석 준전문가 ADSP 하나 있거든요. 그 이외에 제가 취업을 하던 시점에 그냥 공채 합격하던 그 시점에는 자격증이 없었어요. 하나도. 그래서 실제로 취업 시장에서 자격증이 가지는 영향력 같은 거는 제일 후순위로 뒤로 미뤄져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각자의 분야, 저희 각자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도움이 될 만한, 특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대부분 데이터 분석이나 아니면 IT에 관심이 많을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데이터 분석 준전문가 같은 자격증을 추천드리고 싶고, 앞에 말씀해 주신 그 정보 처리 기사 같은 것들은 좀 기본으로 있어도 좋지 않을까 정도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조금 다른 케이스겠지만 노정희 선배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금융 분야이기 때문에 금융 분야는 아시다시피 자격증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CFA라던가 그다음에 공인회계사 뭐 이 정도는 사실 자격증만으로 합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같은 케이스는 저는 이제 완전 공대 출신이었고 엔지니어의 경력밖에 없는데 그냥 CFA가 있다는 것으로 한국은행의 서류는 무난히 그냥 다 합격을 했었거든요. 한 2, 3회 정도? 근데 그 외의 자격증들 그런 것들은 사실 크게 영향을 못 미칩니다. 근데 만약에 내 전공하고 다른 분야에 지원하는 경우, 예를 들어 나는 뭐 경제를 전공을 했는데 회계 쪽에 지원을 한다라고 했을 때 회계에 관한 아주 작은 자격증도 도움이 될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도 우리가 하는 말은 알아들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 정도 수준에서 좀 이제 그 자격증을 좀 이해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난이도가 높은 자격증이 아니라면은 크게 합격 당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그래도 그 어떤 참고 자료 그리고 이 아이가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채용을 했을 때 우리 말은 알아듣겠구나 하는 그런 수준은 정도로는 그 참고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역시나 공통된 답변들이 많네요. 자격증은 좀 후순위지만 기억에 남는 거는 또 다른 전공을 지원할 때는 그래도 자격증 정도로 뭔가 이제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뭔가 알고 있다라는 그런 증빙을 할 수 있는 그 정도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라는 게 공통된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취업 성공에 가장 크게 작용한 스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이것도 역시나 김영은 선배님 말씀부터 들어볼게요.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면접 자체를 이제 회사 3군데 정도만 봤었고요. 근데 그 3군데 한정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느 회사에서도 학점을 적는 칸이 없었어요. 사실 좀 억울했던 게 열심히 학점 챙겼는데 뭐 아예 봐주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면접에서 물어보지도 않고 그리고 자격증은 제가 뭐 없긴 하지만 컴퓨터 활용 능력 정도 있어서 그거 적었는데 뭐 사실 관련해서 대화를 하진 않았던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하게 봤던 거는 포트폴리오였던 것 같아요. 그냥 개인 프로젝트를 했다거나 공모전을 했다거나 그런 작업물들을 포트폴리오로 정리를 해서 냈을 때 그거를 좀 가장 중점적으로 봐주셨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들어갈 때는 아니고 지금 저희가 뭐 사람을 뽑는 그러니까 분석가를 뽑는 입장에서 좀 같이 살펴보면 네, 차별화된 자기소개서가 있으면 그 부분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대부분은 자기소개서 양식이나 흐름 이런 것들이 비슷하지만 네, 가끔 정말 특출나게 잘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눈에 확 들어오고 되게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랑 뭐 경험 그리고 자기소개서 정도가 취업 성공에 저한테는 가장 좀 크게 느껴졌던 요소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차은정 선배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학점은 저도 써본 적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자격증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기초 증빙 자료 정도인 것 같고 경험이 역시 제일 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 학부 졸업하고 IT 회사에서 이제 대학원 갔다가 결국 부산은행까지 왔는데요. 그 가운데서 늘 이제 데이터를 다루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더 좋은 기술이 있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다른 것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만 이렇게 계속 경험을 쌓아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물론 학부에서 바로 취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거에 대한 뭐 공모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험을 많이 가지고 가는 게 가장 큰 도움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인턴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같이 챙겨가고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 가려고 하는 분야에 대한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걸 하면 좀 문어발식으로 보이는 경험보다는 역시 자기가 가려고 하는 길에 대한 경험,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성은 선배님 말씀 들어볼게요. 그 이하 동문이라서 저도 경험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막 앞에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들을 말씀은 없지만 이제 경험이 제일 중요한 이유를 하나만 더 꽂자면 이제 저희가 면접 볼 때 나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그런 어필들을 결국 하게 될 건데 이게 면접에서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소개서 쓸 때도 도움이 되게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성공했던 경험을 쓰세요, 실패했던 경험을 쓰세요 이런 게 되게 포멀한 자기소개서 유형 중에 하나인데 그런 거 적을 때마다 제가 했었던 경험들 위주로 다 적게 돼 있어요 결국은. 그래서 큰 경험 한 3-4개 정도를 돌려서 이제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아까 앞에 두 분이랑 동일하게 학점이나 자격증 등들도 뭐 개인을 평가하는 수단일 수 있겠지만 제일 큰 거는 이제 경험. 그래서 이제 경험이 많으면 면접이나 자기소개서 쓸 때 훨씬 더 풍부하게 사람이 더 많은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노정희 선배님 말씀 들어볼게요. 저 이제 앞에 말씀하신 분들하고 좀 유사한데 그 석박사 취득 후 취업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관련 분야 연구 실적 그리고 용역이나 프로젝트 경험 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말씀하셨다시피 뭐 석박사의 경우에는 학점은 더욱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말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그런 정보를 토대로 관련 경험을 많이 쌓는 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자소서나 이런 데 녹아져 있고 그게 면접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면 아마 그 부분이 취업 성공과 가장 크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역시나 공통된 답변이 대부분 공통된 답변이 딱 있었습니다. 그렇죠? 경험이라는 두 글자. 자, 다음으로는 마지막 공통 질문입니다. 공채 성공 비결이 궁금합니다. 필기시험 및 면접 노하우를 알려주세요. 여기 보니까 공채를 통과하신 분은 한 분인 것 같은데 나머지 분들도 혹시나 뭐 시험이라든지 면접할 때 특별히 뭐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 싶어서 한번 올려놔 봤습니다. 자, 첫 번째 김영은 선배님 말씀부터 들어볼게요. 지금 뭐가 연결이 네네. 네네. 제가 음소거를 해놨네요. 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공채가 아니기도 하고 필기 시험도 쳐본 적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면접 같은 경우에 하나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아까 제가 말했던 그 면접에서 약간 면접을 활용해서 자기가 궁금한 것을 해소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라고 한 거에 연장선에서 면접에서 그 회사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분위기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추저하지 않고 좀 솔직하게 질문을 하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답변도 솔직하게 답변을 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이거랑 관련된 그 제 사례를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2차 면접에서 어떤 회사의 2차 면접에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주셨었어요. 너의 의견이랑 너희 팀 사람의 의견이랑 갈리게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거냐라고 했을 때 고민을 하다가 처음에는 약간 좀 꾸며낸 듯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분이 저보다 더 경험이 많기 때문에 제가 좀 굽혀서 그분의 의견에 따르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제 질문을 주신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냐고. 그래서 사실 고민을 하다가 사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저도 고집이 좀 센 사람이고 제가 납득이 안 가면 일을 잘 못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 몇 시간이 되더라도 같이 토론을 하면서
결론을 합의를 지을 것 같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그 부분을 더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이 오히려 본인들의 회사 성향이랑 더 맞고 그게 본인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의견을 맞추겠다, 굽히겠다라고 대답을 했으면 안 뽑았을 수 있다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주셨던 것을 듣고 그 이후 면접에서는 대부분 저는 솔직하게 하고 싶은 말을 좀 했던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안 좋았던 경험은 없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하고 좀 오히려 이게 신뢰가 될 정도로도 말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오히려 더 좋게 봐줬던 경험이 있어서 조금 솔직하게 면접에 임하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차은정 선배님 말씀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저도 공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죠. IT도 들어갈 때도 공채는 아니었고요. 이번에 또 경력직으로 들어왔으니까 공채는 아니었고요. 그러면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면접 노하우 정도인 것 같은데 면접을 볼 때는 괜히 질문을 받았을 때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하면은 무조건 안 됩니다. 이게 앉아 계신 분들이 자기보다 기술이 높으세요. 기본적으로. 당연히 그렇고 그래서 질문을 받았을 때 정말 모르겠으면 모른다라고 솔직히 얘기하는 거. 그리고 제일 중요하고요. 대부분 경력직 면접은 기술을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은행 내에 문제를 의사결정 트리, 나무 트리를 이용해서 어떻게 풀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었거든요. 그거에 대해 답을 했을 때 그거 말고 다른 기법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그때 딱히 떠오르는 게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했었어도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것들 기본적인 기술 문제 해결 능력은 당연히 경력직 면접에는 들어가는 거고요. 모르겠는데 정말 어설프게 안 서겠다가는 그대로 까입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으면 정말로 모르겠다고 얘기하고 자기가 꾸며내는 것들을 신기하게 면접관들은 알아요. 너무 긴장해서 오히려 못 숨기는 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앉아서 이제 면접을 보게 되면.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걸 그대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사실은 압박 면접도 사실은 많이 보세요. 이거에 대해서 임균변에 대응할 수 있는 것 좀 웃어 넘길 수도 있고 자기를 최대한 어필할 수 있는 어떤 것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하시는 게 아마 좀 자기에게는 정말 유리한 면접을 볼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김성은 선배님 해주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 필기 시험은 사실 문제 많이 푸는 것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 많이 풀고 인적성 같은 거 많이 풀어보고 그 인적성에서 그 왜 인성 부분 있잖아요. 그 나는 불을 보면 화가 올라온다 이런 거 적는 것도 분명히 할 텐데 그때 그 몇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나는 불을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른다. 5에서 5점, 1점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런 것만 잘 조심하시고 이외에는 진짜 솔직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좀 물론 인성에서 떨어졌다 이런 경험은 없긴 한데 이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모두가 다 인성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본인의 솔직한 마음을 적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더 진취적이고 더 활발한 사람이다 그 인적성에서까지 어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는 그렇게 하시고 이제 적성 같은 부분은 문제 많이 푸시고 빨리 푸시고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면접 노하우인데 앞에 계신 분들은 이제 공채다 보니까 다대일로 면접을 본다든가 아니면 면접 시간이 한 20-30분 정도 혼자서 많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공채 같은 경우는 그런 시간이 없어요. 예를 들자면 저는 아침에 9시에 모여서 오후 6시까지 면접을 보는데 한 절반 정도 점심 먹기 전까지는 인적성 시험을 보고 그 이후부터 1시부터인가 6시까지 이제 면접을 보러 돌아다녀요. 첫 번째 봤던 게 인성 면접이고 두 번째가 PT 면접 그리고 토론 면접 이렇게 세 가지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인성 면접은 사실 저라는 사람을 그러니까 같이 앉은 제가 5분이랑 들어갔는데 5분을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지가 않아요.
5명 앉혀놓고 20분 하는데 그 10분에서 한 앞뒤로 2, 3분 정도 제하고 나면 개인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한 1, 2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그 시간 내에 제가 앞에 있는 면접관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는 거예요. 막 뭐 거기서 엄청 뭐 할 수 있는 말이 사실 없죠. 그래서 필살기 하나 던지는 정도에서 끝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외에 이제 PT 면접이랑 토론 면접이 되게 중요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거 때문에 면접을 잘 봤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제가 생각하는 노하우는, 그러니까 제가 딱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항상 똑같을 거예요. PT 면접이랑 토론 면접에서 나오는 주제는 하나밖에 없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회사가 이제 고객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회사의 미래 먹거리나 미래 사업 등에 대해서 결국은 질문을 던지게 될 거예요. 뭐 PPT나 아니면 토론 같은 경우에서는 거의 무조건 그런 식으로 주제가 나오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정도는, 그러니까 미래 내가 지원한 이 회사가 미래에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뭐 생각을 하고, 아니면 뉴스 기사를 찾아서 그것들끼리의 연결 관계를 만들어 놓으면 되게 좋아요. 뭐 이 사업 하는 걸 봤는데 이 사업들을 보니까 이 회사는 요걸 하면 좋을 것 같다. 요거 하나 꼭 준비해 가시면 PT 면접이랑 토론 면접에서는 되게 유리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냥 뭐 이 회사가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이 회사가 이런 방향으로 할 건데 난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어서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꼭 마지막에 합쳐주시면 PT 면접이나 토론 면접을 준비하는 거는 되게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나오니까. 네, 이상입니다. 네,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들리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정희 선배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공채를 2004년도에 삼성그룹 공채 출신입니다. 근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크게 도움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김성훈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거 필기시험, 뭐 PT, 토론 이런 거는 저희 때도 다 하긴 했었거든요. 그중에 뭐 PT야 평소에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토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본인을 이렇게 내세우는 것보다는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이렇게 수렴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같이 이렇게 의견을 이렇게 취합하고 거기서 이끌어내는 그런 역할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몇 군데 이제 그 면접을 봤을 때 대체적으로 이제 공통적으로 나왔던 질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입사 후에 본인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 이제 웬만한 면접에서는 그 질문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PT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도 상당히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거든요. 이제 바로 발표예요. 이제 뭐 학부나 특히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발표 수업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제 취업 준비라고 생각하시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발표할 때는 반드시 발표 전에 이제 충분히 많은 연습을 하시고요. 이제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하시더라도요. 그래서 늘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의 의사를 좀 더 정확하고 쉽게 전달할 수 있을지를 좀 고민하는 그런 시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벌써 1시간이 흘러가지고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미리 받은 사전 질문에 대한 공통 질문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이제 5가지로 간추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 질문이 뭐 2, 3 질문 정도씩 있는데요. 뭐 이것도 또 어떤 소스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정확한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훈 선배님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디지털 혁명 시대에 맞춰 기업들의 경쟁력 우위 중 하나로 빅데이터 활용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미래의 경영인으로서 제가 빅데이터 관련 지식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공부를 시작하여야 할까요? 선배님께서는 취업 전 빅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자격증을 미리 취득하셨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네네. 저도 이거를 보고 약간 고민이 많이 들긴 했었는데, 일단 이 질문 주신 분께서
먼저 이제 본인이 어떤 쪽으로 나아가고 싶은지를 결정하는 게 우선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처럼 아예 그냥 데이터 분석가나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이런 직무로서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뭐 본인이 마케터, 뭐 기획자, 아니면 뭐 전략팀, 뭐 이런 쪽에서 근무를 할 건데 거기서의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지식을 쌓고 싶다라는 건지, 그게 아니면 뭐 아예 창업을 고려를 하고 있고 거기서의 그 경영 수단으로 빅데이터 관련된 거를 보고 계신 건지, 그런 거를 좀 먼저 정해놓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먼저 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가 부분은 사실 좀 되게 어려운데, 그냥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은 기계적으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분석 같은 것을 한정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분석가를 공부할 때 되게 뭐 기계적으로 전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머신러닝을 써야 되고 그냥 정확도만 비교해서 가장 높은 것을 선택한다 라는 것들을 저도 그랬었고, 이제 뭐 제가 아는 지인들도 그랬었고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은데, 사실 그런 역량보다는 이제 분석가로서 본인의 아이디어가 어떤 것인지, 본인의 생각이 어떻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논리적으로 그 전개를 해나가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기계적인 것보다 본인이 좋아하는 것, 잘 아는 분야에 대해서 선택을 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라도 뭐 가설을 세워놓고 그것을 검증하는 형태로 데이터 분석을 진행해 보는 거,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먼저 수학을 공부해야 한다, 뭐 신러닝을 공부해야 한다 이런 것보다는 본인의 재미를 먼저 좀 챙기면서 같이 공부를 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자격증은 컴퓨터 활용 능력밖에 없었고요. 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질문하신 분에 대한 답변이 되었을지 잘 모르겠는데요. 나중에 그 현장 참석자 질문 시간에 또 부족한 부분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차은정 선배님께 드리는 질문이 3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경영학과 학생들은 원래 금융권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질문이 좀 많이 몰려 있더라고요. 첫 번째 질문은 혹시 IT 개발본부에서는 어떤 일들을 주로 하시는지요? 채용 시 경력자 위주로 뽑나요? 아니면 신입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질문을 일단은 먼저 경력자 위주로 뽑느냐 신입도 지원을 먼저 뽑느냐, 이게 제일 간단한 것 같네요. 둘 다 뽑습니다. 둘 다 뽑고요. 근데 사실은 IT 본부는 어느 회사나 비슷해요. 사람이 늘 모자라요. 그러니까 이게 하는 말이, 늘 거기 계신 분이 뽑아도 쓸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좀 가르치기 힘들고, 사실은 IT 기술 자체가 처음에 고르기도 힘들죠. 늘 요즘 저희도 몇 년 전만 해도 디지털 직군을 따로 뽑았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디지털 직군을 따로 신입시 채용은 저번에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채용은 2군데 다 이루어지고 있고, 경력자 같은 경우에는 수시 채용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신입도 당연히 뽑고, 신입사원의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영업점에서 좀 근무를 하시다가 들어오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와서 근무를 많이 하십니다. 양쪽 다 뽑으시고요. 또 IT 본부에서는 어떤 일을 하느냐, 이거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IT 기획부, IT 개발부, 디지털 금융 개발부, 이렇게 파트가 조금 나눠져 있습니다. IT 본부 자체도요. 디지털 금융 개발부 같은 경우에는 신사업을 조금 많이 하시고요. IT 개발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하둡 같은 그 데이터들에 관한 일들을 할과 정보 단말이나 이렇게 네오비스 같은 업무 프로그램들에 대한 유지 보수나 개발 등을 하시고요.
IT 기획부는 뭐 말 그대로 이제 시스템에 대한 설계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네, 이 현재 그렇고 현재 제가 있는 IT 개발 본부의 IT 개발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행 내에 사용하는 데이터들에 대한 것 전처리 등 이용하고 하둡 같은 것들 그리고 영업부부터 본부 부서까지 보고서 나가는 것들에 대한 데이터 지원 지금 감사원 예금보험공사 이런 데 감사 들어오는 것들에 대한 데이터들도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상입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현재 부산은행에서 근무하고 계시는데 최근 2, 3년 전부터 채용 추세가 디지털 금융, 핀테크, IT 직무 관련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신입사원에게 어떠한 직무 역량을 원하며 이를 위해서 현재 IT와 금융을 어떻게 접목해서 공부해야 할지 조언 구합니다. 질문이 좀 어렵네요. 네, 저도 이 질문 받고 도대체 이 얘기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되는 거지 생각을 했었거든요. 부산은행뿐만 아니라 카드사, 요즘은 다른 타은행들 많은 부분에서 이제 핀테크, 디지털 금융, 마이데이터 시작하면서 이제 각 채용이 많아지고 있어요. 사실은 기회도 그만큼 많아지고 있는데 그만큼 사람이 없다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신입사원에게 어떠한 역량을 기대하느냐? 사실은 신입사원한테 전문성을 기대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관심은 가지길 원하죠. 이런 거죠. 이게 아까도 쭉 나왔던 말이랑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할 게 없어서 분석이나 해볼까? 이런 거 말고요. 늘 데이터에 관심을 가졌고 자기가 원해왔던 공부들에 대해서 연결을 해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본인이 IT 쪽을 좋아해서 사실은 빅데이터 분야들, 핀테크 분야들도 나누어 보면 그냥 난 데이터 분석가야라고 끝나는 부분이 아닙니다. 데이터의 수집부터 마지막에 데이터 분석까지를 나누어서 이제 데이터를 가져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 홍 교수님께 죄송하지만 데이터 수집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데이터 엔지니어링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쪽 분야에 더 큰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사실은 하드 프로젝트 당행 내에서 진행할 때 거기 참여를 해서 하드 프로젝트를 완성을 했었거든요.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을 나눠보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데이터 관심 있으니까 SQL도 공부하고 분석도 공부해야지는 답이 아니에요. 사실은. 답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조금 나눠 보셨으면 좋겠어요. 데이터 분석에 관심이 있으면 차라리 그런 가장 이제 분석가로서의 공모전 참여라든가 아니면 분석에 대한 신기술 등을 익히시는 게 맞고요. 나는 SQL이나 이런 데이터를 설계하고 이런 쪽에 더 관심이 있어 라고 하시면 차라리 SQL이라든가 하도 오픈소스 계열에 나오는 데이터 수집 역량들을 따라가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것들을 먼저 설립하신 뒤에 IT와 금융에 대해 접목을 해서 공부할 분야를 찾아가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IT와 금융은 이제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실제로 이제 저희 또한 해도 손이 모자랄 정도로 이제 데이터 요구량이 많아지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정말 주말까지 출근을 감행해야 할 정도로 일이 많은데 이것들을 자기가 원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해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자기가 이 큰 틀, IT라는 큰 틀에서 자기가 어느 분야로 갈 건지를 먼저 정하신 뒤에 이거에 대한 해답을 찾으시는 게 정답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금융권 IT 계열로 취직을 하려는 경우 어떤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많은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죠? 이어지는 질문 같습니다. 역시나 이어지는 부분이네요. 만약 데이터 마이닝, 분석 계열로 가시려면 지금 현재 학부생이나 석사, 박사 과정에 계신 분들은 할 수 있는 거는 논문 혹은 공모전? 이 정도일 것 같네요. 그것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그냥 공모전에 참여하고 이런 거 말고 본인 스스로 어떤 역량에 대해서 이 계획을 가지고 하나씩 만들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SQL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은행 내에서도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와요. 데이터 분석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데이터도 못 뽑고 무슨 분석을 하느냐라는 말을 IT에서는 계속 하거든요. 그건 아주 필수적인 요소로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베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SQL 같은 기본적인 것 위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제 기술들을 올리시는 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개별 질문은 김성훈 선배님한테 하는 질문입니다. 금융기관 취직을 원래부터 꿈꾸어 오셨던 건가요? 합격에 도움이 될 만한 팁 또는 지원에 앞서 이 정도 역량은 꼭 갖추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나요? 그리고 석사학위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질문이 두 개로 나눠질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꼭 갖췄어야 하는 역량이랑 두 번째가 석사학위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됐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전자는 사실 앞에 말씀해주신 거랑 제 생각이 조금 달라서 말씀드리기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대학원에 진학할 때부터 금융기관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었어요. 그 어느 은행이든 증권사든 캐피탈이든 크게 가리지 않고 금융기관에 취업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고 이런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그냥 금융적인 역량들 뭐 예를 들어서 자격증이 많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채권이나 뭐 여러 가지 금융적인 용어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사실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 알고 있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역량들을 더 키우는 게 제가 이후에 취업 시장에서 좋은 평가 혹은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제 대학원을 진학하면서 데이터 마이닝 역량을 같이 쌓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정도의 역량이라는 표현보다는 이런 방향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방향이라는 게 금융학이랑 데이터 마이닝이랑 그러니까 IT적인 역량이랑 금융학이란 역량을 동시에 가지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철저하게 개인의 역량이 아니라 타인이 저를 평가한다는 관점에 있어서는 사실 신입사원이 들어오자마자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은 아무도 안 하거든요. 대신에 얘는 이런 베이스랑 그러니까 금융학적인 역량이랑 IT적인 역량이 둘 다 있으니까 부산은행에 있는 어느 부서에 가서도 일을 시킬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취준생분들이 다들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본인의 도메인을 하나 먼저 잡고 그 도메인이 저는 금융이었고요. 뭐 마케팅이면 마케팅이고 아니면 많을 수 있겠죠. 각자 전공이 있을 거니까. 해당 부분에 플러스하는 요인으로서 데이터 마이닝이나 IT적인 역량이 들어갔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면접을 볼 때나 아니면 자기소개서 쓸 때도 저는 뭐 융복합 인재입니다. 이런 단어들을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이런 역량과 이런 역량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저것 다 시킬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관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앞에 말씀해 주신 게 그건데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부산은행에 디지털 직무로 들어간 거예요. 처음에 들어간 게 디지털 직무로 들어갔고 디지털 직무로서 면접을 따로 보고 뽑혔는데 지금 영업점에서 창고에서 일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처럼 결국 제가 가진 역량들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막상 기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뭐 어떤 부서에 배치가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사실 그 회사가 크면 클수록 개인에 대한 인사 부분은 완벽히 이루어질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들어가서나 아니면 들어가는 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나 이제 융복합으로 여러 가지를 다 할 줄 안다. 이런 관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이렇게 융복합의 관점에서 봤을 때 석사학위는 엄청 큰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는 경영학을 전공했었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경영정보학을 전공했었는데 학부 시절에 그 경영정보학만으로는 데이터 마이닝을 공부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 학부 학위인 경영학과 이제 석사 학위인 경영학이긴 하지만 데이터 마이닝 부분 이 부분들을 잘 섞어서 이제 면접이나 아니면 자기소개서 쓸 때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났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도 비슷한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석사 우대상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우대사항이 있는 건가요? 있다고 하면 어떤 직무 역량을 갖춰야 우대사항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에요. 석사라는 학위가 있으면 제일 큰 장점이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넓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채 기본적으로는 공채 지원할 때도 정도껏의 우대사항은 있어요. 사실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지만, 근데 저희가 공채 지원을 못하진 않잖아요. 석사 학위가 있다고 해서. 일단 그렇긴 한데 학위가 없어서 지원하는 곳도 많아요. 아까 그 뭐 연금공단 같은 데나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부산과학기술기획원인가 했었던 뭐 이렇게 원자 들어가는 회사들은 주로 이제 석사나 박사들을 많이 채용을 하고 있는데, 해당 부분에서도 저는 석사니까 자기소개서 쓰고 면접도 보러 가고 했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석사로서 우대는 무조건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직무 역량을 갖춰야 되는 직무 역량. 그 직무 역량이라는 것보다 졸업 논문이 어떤 분야로 썼는지가 이제 결국은 그 사람을 평가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연구를 했었는지, 그 연구와 맞춰서 어떤 프로젝트를 했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제 석사로서 받을 수 있는 평가다 보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질문에서 하고 싶은 말이 석사로서의 우대사항이 있는지를 여쭤보시는 거면 석사로서의 우대사항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앞에 이제 최한정 선배님한테 했던 질문이랑 동일한 질문인데요. 금융권 IT 계열로 취직하려는 경우 어떤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네, 포트폴리오. 저는 그럼 그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프로젝트를 많이 해라, 뭐 공모전에 많이 나가라, 이런 것도 뭐 중요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구성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거보다 동일화된 획일화된 도메인에 따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라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금융이니까 제가 나갔던 공모전들은 다 금융학이었고 금융에 관련된 거였고, 프로젝트들도 당연히 다 금융에 관련돼 있었고요. 그리고 졸업 논문도 금융에 관련된 걸로 작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방향을 잡고 그 방향의 데이터 마이닝을 같이 얻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면 좋을 것 같고, 본인이 가지신 그 전공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단일화하되 IT적인 역량도 같이 추가할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그런 답변이었던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노정희 선배님한테 드리는 질문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채용 시 필기시험이 있다고 들었는데 필기시험은 어떤 형식인가요? 그리고 필기시험과 더불어 최종 합격까지 어떤 준비를 해야 좋은지 합격 팁 좀 가르쳐 주세요. 저 국민연금공단에 입사할 때는 이제 필기시험이 있지만, 제가 속해 있는 국민연금연구원은 필기시험 없이 연구 실적만을 토대로, 그러니까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만으로 채용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편하다고 할 수 있고요. 저희 연구원 홍보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필기시험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에 대해서 어떤 좋은 팁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 그 국민연금 연구원은 이제 아까 잠시 언급도 하셨지만 그 석박사 중심의 연금 전문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입사 전에 그 연구 분야 합격에 굉장히 중요한 당락을 결정합니다. 단순히 연구 실적이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연금에 좀 특화되어서 연구를 한다든지, 혹은 최근에 이제 저희가 지금 ESG 투자를 강화를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 ESG 관련해서 연구 실적이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분야에 이제 연구를 했느냐, 이 여부가 이제 합격에 중요한 당락을 결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자신이 이제 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이제 특화된 연구 실적을 쌓는 게 합격에 이제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석사 졸업생 채용 시 어떤 기준으로 채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뭐 직접적으로 답변을 네. 해주실 수 있을지 네, 모르겠지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석사분들 많이 입사를 하기 때문에 저 연구원 취업 사례를 본다면요, 이제 석사는 박사에 비해서 이제 좀 더 다양한 능력을 봅니다. 그 박사는 이제 업무 관련 분야의 연구 실적, 아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이 이제 합격 당락의 대부분을 결정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반면에 석사의 경우에는 학위 논문 주제, 이것도 조금 중요한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실무에 대한 지식을 면접 시에 상당히 많이 물어본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 분야의 용역, 참여 경험, 뭐 프로젝트 경험, 이것도 이제 좀 크게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금융 쪽이라고 한다면 이제 최근에는 이제 데이터 핸들링, 그러니까 아까 코딩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그런 쪽,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능력, 이제 통계 패키지나 이런 것을 이제 얼마나 능숙하게 사용하는지 이런 쪽으로 잘하는 인재들을 굉장히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제 최근에는 산업공학과 이런 쪽에서 오히려 이제 저희 연구원에 좀 인기가 많은 학과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간간이지만 이제 큰 영향을 안 미치지만 이제 자격증이 있으면 아 얘는 뭐 말귀는 알아듣겠구나 뭐 이런 정도로 판단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보수적으로는 한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이제 사전에 받았던 질문에 대한 그 답변을 들어봤고요. 이제 현장에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고 하면 질문을 좀 받으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제가 시작할 때 방명록을 좀 작성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저희 방에 53명의 분들이 계시는데 한 20분 정도밖에 방명록을 작성 안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채팅방을 열어보시면 URL이 있습니다. 거기 방명록을 한 번 더 작성을 해주시면 네, 저희가 방명록 역할도 하고 나중에 현장 추천도 해서 선물도 드리려고 합니다. 꼭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현장에서 궁금하신 분들이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하시면 되거든요. 마이크를 켜시고 뭐 손을 들어 주시면 제가 호명을 해드리면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없으십니까? 저 질문 있습니다. 네, 원종관 학생. 네, 질문이 그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김성훈 선생님께 질문이 있는데 그 혹시 BNK 프로젝트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프로젝트 하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 뭐 어떤 게 궁금하신지 잘 모르겠어서 그 개괄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면 될까요? 아니면 네, 어떤 그냥 이런 목적으로 프로젝트를 했고 그 프로젝트 내용 같은 걸 조금 알고 싶어서. 이거는 그 그 BNK 100년대기 프로젝트 저희 분과 당시의 주제는 이제 개인신용평가 CSS 모델링이 주요한 목표였었고요. 그 은행권에서 할 수 있는 데이터 모델링 중에서는 제일 원초적이고 좋은, 그러니까 제일 효과적이면서 좋은 모델링을 목표로 하고 있었고, 네, 주제는 그러했습니다. 그럼 어떤 혹시 역할을 맡으셨는지. 아니, 당신이 이제 저랑 지금 앞에 그 발표하시는 그 김영훈 이제 대리님이랑 이제 저도 같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여 안에 들어와 있긴 한데 이륜경 이제 대리님일 거예요. 그렇게 셋이서 이제 주요하게 했었고, 어떤 역할을 했다고 하기가 좀 애매한 게 다 같이 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김영훈 대리님을 주축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뭐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거의 동시에 같이 했었거든요. 아니, 이륜경 양은 이제 계장님이라고 하시네요. 어쨌든 그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바로 안 해도 되는데 서로 커뮤니케이션 못하니까 궁금해요. 질문 있습니다. 한번 만나볼까?
네.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지털금융 석사과정 김우건 학생입니다. 김영훈, 차은정 선배님께 이제 각각 질문이 있는데, 이제 현재 이제 IT 직군에서 이제 개발하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다 알고 있지만, 실무 현장에서 이제 영어의 중요성이 상당히 높은데, 혹시 만약에 이제 현장에 계시면서 해외 디벨로퍼 분들과 이제 어떠한 커뮤니케이션 하실 때, 그럴 때 이제 영어의 중요성이 실무에서 어느 정도인지 조금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면 될까요? 네네. 네네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영어는 중요하지만 제가 쓸 일은 아예 없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당연히 게임 자체를 뭐 미국이나 뭐 싱가포르, 뭐 중국, 일본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일본이나 뭐 중국어 그리고 영어를 할 수 있다면 좋긴 하겠지만 대부분 통역을 해주시는 분이 계시고요. 그래서 중간에 저희가 한글로 메일로 요청을 드리면 그걸 다 번역을 해서 전달을 해주시기 때문에 사실 저는 들어와서 영어를 써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네, 실제로 뭐 그런 업무에서 사용을 안 하더라도 만약에 IT 기업 쪽을 생각을 하신다면 외국계 기업까지 고려를 할 수 있다면 훨씬 그 본인의 선택 폭이 넓어지고 그리고 외국계 회사들이 배우들이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어는 어느 정도 필수적인 역량인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넥슨에 입사하실 때는 영어라는 것이 어떻게 작용을 했는지. 영어는. 자격증만 기재를 했었고요. 사실 뭐 제가 점수가 높지 않아서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토익 800 몇십 정도밖에 안 됐었던 것 같은데 네, 제가 영어를 잘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자격증 점수 정도 기재한 거였고 이후로는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고 면접 과정에서 영어는 거의 보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궁금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네. 그리고 또 답변해 주실 분 있습니까? 네, 일단 영어 제가 제일 취약한 분야인데 일단은 그 신기술을 보려면 일단 뭐 외국 자료를 보여야 되는 경우가 조금 있죠. IT 직구는 그럴 경우에 기본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정도. 그러니까 구글링을 하든 예를 들어서 새로운 것들에 대한 예외 사항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될 때 이런 경우에 영어를 보는 경우가 있고요. 제일 영어를 많이 들었던 거는 재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디지털 연락부에 있을 때 외국 IBM이었나 그때 쪽 해외에서 오셔서 자기들 제품 신기술 제품을 소개하신 경우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외국 분들이 오셨거든요. 따로 통역 없이. 그때 이제 제품에 관련된 것들, 신기술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영어로 프레젠테이션을 하셨는데 그때 조금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근데 대부분 다 뭐라고 해야죠? 기술 영어, 그러니까 기술에 관련된 영어였기 때문에 뭐 직접적으로 회화가 쓰였다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고요. 사실 IT 직군에서 영어를 외국계 기업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계 기업이나 이럴 경우가 아니면 관련 기술에 대한 것들 정도 외에는 전 사실 특별하게 써본 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 혹시 있을까요? 질문하실 분. 그냥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이크를 켜. 제가 한눈에 화면을 다 볼 수가 없어가지고. 질문 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해봐도 될까요? 혹시 여기 지금 데이터 분석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두 분하고 플러스 한 분 더 계신 것 같은데 아직 그 업무는 하시진 않지만 그 데이터 분석 역량은 어떻게
기업에서 판단을 하는지, 뭐 자격증도 별로 보지 않는다고 하고, 뭐 한다고 하면 그냥 프로젝트라든지 뭐 공모전 이런 결과로 판단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어떤 시험이 테스트가 있다는 얘기도 저는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들어갈 때 입사 기준으로 하면 코딩 테스트를 보는 데도 있고요. 데이터 마이닝 관련해서 R이나 파이썬 자기 잘할 수 있는 거 하나 골라서 코딩 테스트 문제 내는 것도 있고, 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저는 입사할 때는 따로 코딩 테스트는 안 봤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차후에 입사 후에는 뭐 개인의 역량이니까 그때 평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영업점에만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다른 부분들은 이제 김영훈 대리님이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서류에서는 포트폴리오를 주로 봤었고요. 그리고 코딩 테스트를 보기도 하고 SQL 코딩 테스트나 뭐 파이썬 코딩 테스트를 보기도 했었고, 그리고 사전 과제는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석 주제를 주어주고 일주일 정도를 준 다음에 이걸 가지고 분석을 해와라 라고 했을 때 그쪽의 역량을 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판단하는, 그러니까 저희는 뭐 역량을 거의 사전 과제로 한 80%를 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 80%에서는 얼마나 이 사람이 본인의 생각을 가지고 분석을 했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저희는 분석가이고 사이언티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분석 한정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술적 역량이라든지 뭐 SQL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만 할 수 있다면 그거는 들어와서 직접 배우면 되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분석가는 이제 모델링이나 이런 거에 깊게 들어가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쪽보다 이 사람이 얼마나 본인의 생각을 가지고 분석을 진행했는지, 그게 얼마나 기계적이지 않은지, 논리적으로 합당한지, 그리고 얼마나 설명을 쉽게 하는지 같은 것들을 주로 보는 것 같아요. 이제 사실 이게 말로 했을 때는 되게 쉬운데 실제로 한 결과물에서는 거의 한 80%에서 90%는 분석 과정이 기계적이라든지 아니면 기술 용어들로 좀 점칠되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네, 주의해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네, 분석가로서 그 본인의 남을 설득하려고 하는 분석 과제나 분석 결과물에 기술 용어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저희는 안 좋게 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그거를 뭐 정확도 모델링을 하더라도 정확도를 뭐 프리시전이 어떻고 리콜이 어떻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그걸 얼마나 풀어서 잘 설명할 수 있는지가 쟁점인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혹시 또 차은정 선배님께서는 해주실 말씀 없으십니까? 일단은 은행 내에서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면 대부분 뭐 올랩이나 BI 매트릭스 같은 툴로 나가는 데이터들, 그러니까 약간 통계형 데이터들이 대부분이고요. 실제로 들어와서 이 사람이 분석가로서의 역량이 있느냐라는 게 조금 평가가 사실은 은행은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뭐 분석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뉴런이라든지 뭐 이런 블랙박스형의 분석 기법은 은행에서는 사실은 마케팅 외에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없거든요. 결과가 명확해야 돼요.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법이 들어가는 부분에는 조금 문제가 있고요. 오히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부 업체, 분석 업체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디지털 전략부에 있을 때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을 할 때는 여러 업체들이 들어왔었는데 당시에 추천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들이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안에 프로젝트 하는 동안 지원하고 해당 그
모델링이 나오는 결과물을 체크하고 그거에 대해서 검수를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쪽 전문가들의 역량은 직접 코딩을 한다는 것보다는 외부 업체랑 코어를 했을 때 그들의 얘기를 알아듣고 그 결과물이 합당한지를 판단하고 안에서 어떤 문제들을 그걸로 그러니까 모델링으로 끌어낼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들, 이런 게 오히려 중요한 역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전문가라고 이제 프로젝트를 주도해 나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 알아듣고 있으면 외부 업체랑 코업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 대해서 이제 안쪽에서 이제 분석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모델링에 대해서 판단하고 계속해서 검수를 해나가는 일들에 오히려 초점이 조금 맞춰지고 있어요. 당행에도 데이터 분석팀이 디지털 전략본에 있고 그분들이 하시는 주 업무들이 대부분 다 그런 쪽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습니다. 직접적인 모델링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저도 그런 일을 했었고, 하지만 대부분의 일이 이렇게 큰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 때 그 해당 프로젝트의 뭐 패키지라든가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도입이 될 때 같이 그들의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검수하고 그거에 대해서 주제를 선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평가를 받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은행이라는 건 IT 기업이랑 다른 부분이 확실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IT 기업, 진짜 순수한 IT 기업과는 조금 차별화된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 분 없을까요? 혹시 단장님은 질문이 없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BK 사업 단자를 맡고 있는 홍태호입니다. 잠시만요. 그쪽에서 음소거를 좀.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참석해서 좋은 강연에 많이 참여해서 감사하고 특히 우리 노정윤 박사님, 그다음 우리 차은정 양, 김영훈 양, 김성훈 양. 김성훈 군이래요. 바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직장인이 자기 시간을 내서 여기 이렇게 후배들이지만 와서 해준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만큼 이제 우리 모교에 대한 애정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좋은 학교라고 생각이 들고 또 여기 계신 재학생분들도 이렇게 선배들한테 받은 만큼 또 나중에 성장해서 나중에 후배들한테 좀 베풀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행사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쉽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서 조금 스킨십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다음에는 좀 모여서 안에서 같이 주고받고 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또 우리 졸업하신 분들도 여기 모교에도 한 번 더 올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 재학생분들은 좀 우리 사업단이나 경영학과 사무실로 어떤 취업 특강이나 토크가 필요한지를 좀 이렇게 피드백을 좀 주면 우리가 다음 학기나 내년에도 계속 주기적으로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렇게 시간 내서 귀중한 그 경험을 공유해 주신 우리 자랑스러운 졸업생들을 위해서 감사드리고 우리 크게 박수 한번 칠까요? 오늘 사회 봐주신 김사희 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사회를 멋지게 잘 봐주신 것 같아요. 경품도 좀 많이 나눠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경품 추첨을 할 텐데요. 2명이라고 제가 잡아놨었거든요.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신 분에게 3분, 사전 질문을 포함해서 3분에게 선물을 드릴 예정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한번 보고 나중에 홈페이지에 한 월요일 정도까지 게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추첨을 할 텐데 2명 주면 되겠습니까, 교수님? 근데 지금 저희 참가자가 50분이 계신데요. 전화번호가 나오면 안 되죠. 이렇게 방명록은 32분밖에 안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뭐 당첨 확률은 조금 더 높아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뭘 랜덤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런 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32분, 31분의 이름을 쫙 복사해서 여기 붙이면
이제 추첨하기를 누르면 이름이 뜰 거예요. 그래서 총 2명, 조금 더 써서 3명, 3분 정도 뽑아볼까요? 3분 정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홍준우 학생 축하합니다. 그리고 저경언 학생 있어요? 지금 계신가요? 네, 있어요. 아, 네. 축하합니다. 또 한 분 더 뽑아보겠습니다. 장루이타오 학생 계십니까? 계시면 대답해 주세요. 안 계시면 또 다음 분으로 네, 있어요. 네, 이렇게 3분 축하드리고요. 마지막까지 시간 내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선물은 사업단에 직접 오셔서 수령을 사인을 하시고 수령을 해 가셔야 되거든요. 지금 방금 현장 추첨으로 선정되신 분하고 사전 질문을 열심히 해주신 분들하고 해서 저희가 홈페이지에 BK 사업단 홈페이지 그리고 경영대학 홈페이지에 함께 한 월요일 정도까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이름이 있으면 오셔서 선물을 수령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후배들을 위해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